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큐. 오랜만입니다. 입문 채널 도서관을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 여기 적혀진 것처럼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보일드라는 것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지식백과 이렇게 나옵니다. 1930년 전후로 미국 문학에 등장한 새로운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 지적하자면은 이 하드보일드라는 새로운 문학의 문법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풀기 전에 하드보일드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먼저 하자면은, 원래 하드보일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거나 굉장히 조금 주관적인 가치평가가 들어간 모든 문장을 일체 쳐내고, 즉 형용사를 모두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 썼던 걸 그냥 묘사하는, 건조하게 혹은 냉정하게 혹은 굉장히 사실주의 기법으로 묘사만 하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는 뭐 그런 식의 문법을 하드보일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탐정소설들 이를테면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탐정이 출동하죠. 출동해가지고 탐정이 이제 뭐 자기 지인이 죽은 건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흉기에 찔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망 시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체나 뭐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추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드보일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탐정이 출동했는데 그 죽은 시체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막 격양된 감정으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탐정소설에서 약간 좀 사실주의 기법인 하드보일드 문체를 많이 채택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이게 새롭진 않아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이렇게 말합시다. 19세기 19세기 세계의 수도, 세계 모더니티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파리. 또 하나 더 있죠? 영국의 런던입니다. 굉장히 이제 프랑스, 파리는 좀 문화적이고도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도였고, 영국은 굉장히 산업혁명의 시작점이지만큼 굉장히 산업적이고 금융적인 것들 집약되어 있던.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파리를 좀 더 쳐주죠. 철학이나 뭐 지리학, 혹은 도상학, 혹은 뭐 여러 가지 문학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경제학이라든지 금융학 쪽에서는 런던을 조금 더 쳐줍니다. 뭐 좌우지간 19세기에 요 두 가지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뭐라 해야 될까, 영향력을 발휘했던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들 중 두 수도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여러분, 19세기 파리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19세기 파리에서는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고발한다라고 해가지고 드레피스 사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들끓던 그 시국 한복판에서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서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고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연금 생활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뭐 루소라든지 무슨 이렇게 볼테르라든지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들어가는 묘지인 팡테온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결국엔 뭐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여하간 이 사람이 19세기 초에 사실주의를 시작합니다. 사실주의는 아니고 자연주의를 시작해요. 자연주의, 그 다음에 사실주의를 시작합니다. 이 에메조가 나와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 이를테면 이런 거, 뭐 테레즈 락강 들어보셨나요? 테레즈 락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테레즈 락행, 렉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목로주정 유명하죠. 목로주정. 이게 1876년 나왔을 거고요. 위에 게 1867년 나왔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적었습니다. 이 에밀 졸라는 사람이. 근데 이 테레즈 락킹이라든지 목로주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형용사가 많이 들어간, 혹은 뭔가 너무 많이 꾸민 이런 식, 혹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들이 아니라 되게 해부학적으로 마치 사람을 해부하듯이 멀리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묘사 위주로 들어가는 그런 자연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 다음에 사실주의를 기법으로 이 두 소설을 적게 됩니다. 사실 소설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이 대표작, 이 두 가지 대표작이에요. 하나만 더 적으면은 제르미날, 이 몇 년도였다 기억이 안 나요. 후기 작품인데 뭐 여하간 요 작품들을 전부 다 사실주의, 이제 자연주의 기법으로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 여러분 19세기가 진보의 시대였습니다. 진보의 시대요. 우리 모두 다 막 과학의 시대. 진보의 시대. 이걸 뭐 하죠? 근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시대였죠? 과학.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수치화시켜서 그거를 기록하고 기록하는 거 바탕으로 법칙을 찾아내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응용해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훨씬 더 나았고 훨씬 더 발전된 무언가를 이룩해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는 아주 전형적인 진보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요 테즈 약간 목로주점 이런 건 약간 좀 불륜 느낌이고요. 제르미날은 광산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마치 소비에트에서 적을 법한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착취구조, 노동자들 피박받고 싸우는 그 모든 과정을요. 근데 요 과정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사실주의,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에밀 졸라는 이게 현실 고발이라든지 이 현실 좀 더 개선해야 한다는 어떤 고양감 이런 거를 독자들이 느끼고 세계를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플러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요거에 걸맞게 적으려고 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에밀 졸라 소설에서는 사실 요게 다 이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각각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른데 어떤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누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헤어지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이 가족 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보를 이뤄요. 이 소설들이. 그래서 뭐 이 소설에서 뭐 약간 엑스트라였던 사람이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되고 이 소설에서 죽었던 사람의 이 소설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딸이 여기서 또 주인공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소설들이 등장인물이 주인공 여부만 다를 뿐 다 연결되는 좀 가족사적 방식, 계보적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뭐 르공미나르 총서라고 했던가? 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밀 졸라 그런 식으로 총서를 기획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총서를 기획했을까요? 이걸 찾아내려고. 어떤 이를테면은 약간 웃긴 건데 에밀 졸라는 알코올 중독이나 광기 같은 게 유전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네, 유전된다고 믿었습니다. 뭐 인종주의자라고까지 말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아니고 뭔가 좀 유전되는 무언가가 있다. 이게 뭔가 비극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의 법칙을 나름 문학적으로 찾아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뭐 좌우지간 이걸 찾아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탐구하고 관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이런 것들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약 개발을 하면서 원숭이한테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원숭이 한 마리 한 마리한테 막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은 그 원숭이한테 생체 실험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사실주의 자연주의 기법에서는요, 감정이 배제된 형태로 어떤 자연적 진리, 과학, 법칙 뭐 이런 것들 찾아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네, 이게 19세기입니다. 그럼 동시에 영국 런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유명한 친구, 이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등장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죠. 셜록 홈즈 시리즈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진짜 히트를 치게 돼요. 메가 히트죠. 아까 말했던 에밀 졸라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요 이름은 다 기억하죠. 네, 그만큼 굉장히 메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왜 셜록 홈즈가
인기를 구사했을까? 에밀 졸라도 물론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밀 졸라는 또 왜 인기가 많았을까? 왜 이 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을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의 공통점은 대도시라는 겁니다. 당시 모더니티의 수도, 당시 세계 자본주의 중점, 대도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던 도시입니다. 대도시의 특징이 뭐죠? 대도시의 특징이 뭐죠? 대도시와 반대되는 것. 뭐죠? 농촌이죠? 한적한 농촌. 농촌의 특징은 뭔가요, 여러분? 농촌은 사람이 작아요. 사람이 작고 모두 모여서 한 곳에 삽니다. 마을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골이나 이 농촌에 살면은 옆집 사람 다 알아요. 옆집에 접시가 몇 개인지도 압니다. 누가 누구랑 붙어먹고 누가 누구랑 싸우고 누가 뭐 좋아하고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워낙 작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사니까. 다 이웃이고 다 얼굴 알고 경조사 생기면 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다 가지고 챙겨주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숨 막히기도 하지만 뭐 여하간 굉장히 친밀도가 깊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감정 친밀도 감정 친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대도시는 어때요? 대도시는 불가능해요. 대도시에서 나오는 단어들, 인간소외, 또 뭐 있죠? 고독사. 뭐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옆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그 옆집에 냄새가 난다고 신고 민원 넣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죽은 지 막 일주일 지난 시체가 썩어가지고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었다는 뭐 그런 식의 고독사. 옛날에는 뉴스가 되는데 요즘 뉴스조차도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해져 버렸으니까. 대도시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차해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이름 물어보고 다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다 이런 감정 친밀도를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해요. 심지어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또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죠. 돈을 벌어야 되고 딱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바로 일터 뛰어가지고 거기서 노동력을 투여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생활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만한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감정 친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 친밀도 저하. 아까 말했듯이 에밀 졸라는 이게 무슨 뭐 과학이나 진부 막 이런 걸 통해서 적었다고 했죠. 근데 그 에밀 졸라 입장 말고 요 소설을 읽고 셜록 홈즈를 막 재밌게 읽던 일반 독자 입장 어땠을 것 같아요?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기법으로 쓴 글을 통해서 뭐를 만족했을까? 뭐 이런 사상? 뭐 과학적 성취? 뭐 이런 걸 즐겼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도 그래요. 뭐 과거랑 크게 달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수많은 일반 독자들이 요 에밀 졸라의 소설이나 셜록 홈즈를 즐겼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예전 고전적이거나 아니면 낭만주의 시대, 17, 17세기 그때 나온 소설들을 읽다 보면은 이 소설들이 보이는 거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굉장한 친밀도, 뭐 굉장히 낭만주의,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막 엄청난 과잉된 문체들 이런 것들을 막 적어 제끼니까 이 속에 사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 안 그렇거든. 내 인생 우리 어떻죠? 굉장히 뭔가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사람이고 아니면 뭔가 업무적으로 그 사람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또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무슨 대학 나왔고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리된 라벨 속에 딱딱딱 붙여요. 그 사람 파악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감성이 침투할 만한 여력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결혼마저도 가장 낭만적인 결혼마저도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마당에 더 이상 감성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대다수 독자들은 이 스타일에 맞았던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한테 공감을 주는 거예요. 셜록 홈즈 어떻게 수사하나요? 뭐 옆에 사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조수 이름 뭐였죠? 까먹었어요. 그 자기 주변에 아주 극소수의 지인을 제외하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냉철한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해요. 너는 몇 시 어디에 있었고 무슨 성격이고 너는 알리바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범죄를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상의 판단을 가지나요? 아, 이 사람 너무 예쁘네. 같이 전화번호 따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홍차나 한잔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셜록 홈즈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그 사람의 이동 경로나 그런 걸 관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파악해요. 감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독자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많은 만족감을 줬던 거죠. 공감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셜록 홈즈도 뭐죠? 범인을 잡는 스토리예요. 범인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범인. 뭔가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보다 훨씬 시크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과잉된 경우가 많고요. 약간 좀 민족지적 특성이 있는데 뭐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요 두 셜록 홈즈와 에밀 졸라는 뭔가 이 사회를 좀 더 해결할 만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셜록 홈즈는 영웅이잖아요. 다 해결합니다. 에밀 졸라 역시도 이런 사실주의적 관찰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데 성공하고 있는 글들을 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진보적인 거죠. 셜록 홈즈와 에밀 졸라 둘 다. 이런 사실주의 그 하드보일드의 모태가 됩니다. 아하.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하드보일드의 모태 기반이 됩니다. 근데 하드보일드는 여기 적혀 있듯이 1930년대요. 1930년대에 이 세계 자본주의, 이 세계 체제의 가장 중핵은 어디로 바뀌었나요? 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여기가 몰락해요. 전쟁이 뻥뻥 터지면서 우리 독일, 히틀러가 날려버리죠. 물론 다시 재건되긴 하지만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이 세계사의 주도권적 바톤은 어디로 넘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서양 건너에 있는 맨하탄,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20세기 자본주의의 수도, 미국 맨하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탐정 소설이 유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누구죠? 레이먼드 챈들러. 제일 유명합니다. 레이먼드 챈들러가 데리고 다니는 그 히로인, 마치 아서 도일의 셜록 홈즈가 있듯이 우리 레이먼드 챈들러에 대한 필립 말로가 있죠. 필립 말로. 잘 안 나오네. 이제요. 요 필립 말로가 바로 1930년대에 굉장히 활약하는 슈퍼 히로인입니다. 미국의 셜록 홈즈죠. 저 친구가. 근데 셜록 홈즈가 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제 저기서 바로 하드보일드라는 문체가 탄생해요. 이런 모태를 바탕으로 똑같아요. 이 친구도 자연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뭐 조금 더 단문? 좀 더 끊어지게 적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하드보일드 문체.
문체라고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요 문체 형식만 집중했을 때는 차이점이 없어요. 19세기적 방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저 문체가 20세기 유행한 것도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0세기 미국이 맨하탄,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면서 이제 더 이상 막 컨트리 음악 못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감정적 친밀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하드보일드 방식, 요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바통 이어받은 하드보일드 방식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드보일드가 좀 더 유행하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근데 이 친구들과 하드보일드 분명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 굳이 하드보일드란 말이 생겨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왜 이들 하드보일드란 말이 왜 생겨났을까? 왜 자연주의 사실주의란 말을 그대로 안 쓰고 하드보일드라고 하는 1930년대부터 나오는 요 특유한 스타일이나 문체에 고유 이름 라벨을 붙여야만 했을까?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주제의식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과학, 진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식. 하드보일드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희망, 전망에 대한 거세. 여러분 이게 하드보일드의 최대 특징입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셜록 홈즈는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 다음에도 셜록 홈즈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뭐 그런 약간의 해피엔딩을 보여줍니다. 근데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은 그런 해피엔딩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는 아동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레이먼드 챈들러는 절대 15세 이하 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글만 적습니다. 뭐 어떤 식이냐면은 뭔가 이게 말하기 힘드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할게요. 문제는 해결하되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을 제시합니다. 그냥 마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고 그냥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고 대단한 추리도 아니고 이 레이먼드 챈들러에 나오는 소설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뭔가 술이나 담배 혹은 이 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해합니다. 짜증내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직업인처럼. 셜록 홈즈는 반대죠. 좀 낭만적인 면이 있어요. 셜록 홈즈한테는. 근데 레이먼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태폐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없어요. 일단은 강조되는 건 이런 거죠. 돈을 주시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돈을 주시오. 착수금을 주시오. 그 얘기가 자꾸 반복돼요. 그러니까 레이먼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냥 돈이라는 거예요. 의뢰를 받을 뿐인 거죠. 셜록 홈즈는 반대예요. 마치 셜록 홈즈를 부탁하는 어떤 경찰이 있죠, 항상. 그 무슨 콜럼보였나? 여튼 그 경찰이 항상 불러서 좀 은혜를 베풀듯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문해줌으로써 문제를 푸는 영웅적인 면모가 보인다면 요 필립 말로는 돈만 밝힙니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어둡침침한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필립 말로 이 소설,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 소설에서는 요 희망이나 전망에 대한 얘기를 읽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살인이 직업입니까? 그 살인을 해결하는 게 직업일까요? 그런 일은 비극이고 그 비극을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이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싶은 그런 식으로 봉합되는 게 정상적인 심리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치 내일이라 당장 일어날 것 같은 늘 반복되는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복순환 앞에서 사람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식으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 19세기랑 20세기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는 분명히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20세기는 어떤 시대죠? 19세기에 이런 진보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 귀결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아우슈비츠. 인간은 과연 진보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소통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은 정말 답도 없는 학살자. 그냥 원숭이에 불과한 것 같아.
우린 광기 어려. 이성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굉장히 회의적이고 어두운 색채가 20세기입니다. 그대로 묻어나죠. 필립 말로라는 요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감정적인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그 점에서 사실주의적, 자연주의적인 어떤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왔지만은 그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점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드보일드예요. 어른들을 위한 사실주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요 하드보일드 느낌으로 찍은 미국 드라마 이게 21세기도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 21세기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요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보통 탐정 추리극을 보면 항상 뭐가 나오죠? 뭐 흑인 마약, 막 총을 쏘고 창녀들 그런 것들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반복해서. 혹은 이제 조금 백인 문화 넘어가면은 그 금발 늘어뜨린 굉장히 특유의 파무 파탈. 하지만 뭔가 콜걸 혹은 매춘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의 굉장히 꿈도 희망도 없는 얘기가 자꾸 이미지가 반복되는 겁니다. 21세기에도. 21세기 공통점은 뭐죠? 21세기도 이걸 믿지 않아요. 요 진보란 이런 걸. 물론 이유는 다르죠. 20세기는 뭔가 굉장히 세계대전 같은 굉장히 처참한 일을 당하고서 진보를 안 믿는 거라고 한다면은 21세기에는 뭐죠? 20세기에 뭐가 벌어졌나요? 1991년에 소련이 망했어요.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뭔가 자본주의가 완성돼 버렸죠. 더 이상 자본주의를 대체할 자본주의, 독주. 뭔가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완전히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뭔가 또 자본주의가 자꾸 쳇바퀴 돌듯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희망을 가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드보일드 형식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굉장히 호소력을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에서도 하드보일드 문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레이먼드 챈들러가 좀 대중문학이죠. 좀 문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걸 뭔가 좀 권위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중문학 나불랭이를 참조할 수 없으니까 요런 문체를 그대로 순수 문학으로 가져다 쓴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 뭐 아시나요? 적진 않겠습니다. 뭐 그런 스타일을 막 레이먼드 카버가 막 최고라고 막 빨아제낀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빨아주고 그 하드보일드식을 한국 소설에서 다시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작가들이. 젊은 작가들은 어떻게 레이먼드 카버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긴 다 문학 창작과에서 교육받으니까 거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줬나 보죠. 하드보일드가 뭘 적는 어떤 형식이고 어떤 방향성을 갖는 건지 알고서 그 문체를 쓰는지는 의문입니다. 뭐 좌우지간. 그래서 결론은 뭘까? 결론은 저는 하드보일드 문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